우리가 그 기계화되는 거 사회에서의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냐? 안전이라는 그런 가치를 우리가 더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민식이법 통과돼서 학교 근처 30km 이하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30km 이하로 갈까요? 잘 안 가죠. 만약에 자율주행이면 어떻게 될까요? 지가 알아서 이렇게 컴퓨터 조작하면? 그 프로그램을 숫자를 30으로 딱 바꿔주고 엔터를 치잖아요. 전국의 모든 차는 스쿨존에서 30으로 갑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자율주행이 되면. 그래서 그런 것만 해도 이 사회 전체적으로 안전 수준이 말도 못하게 올라가는 거고. 그게 양날의 검 같은 게요. 네. 그러니까 이 안전 문제를 얘기를 하면 정말 무력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 때문에 일자리를 막 뺏기게 되는 사람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일자리 다 뺏긴다, 우리 뭐 갈 데 없다 해도 어디서 교통사고 한 번만 나면은 그걸 가지고 아 이거 아무래도 운전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당신이 하면 위험하다, 당신이 하면 사람이 죽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 굉장히 발언권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안전하다는 주장 자체가 되게 역으로 위험한 주장 같이 들려요. 근데 그게 만약에 생명과 관련된 쪽으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AI가 이제 영상 판독을 하는데 일반 영상의학과 의사보다 한 10% 더 잘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의사 같은 경우에는 책임도 질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설명 같은 것도 해줄 수 있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있다고 치죠. 그랬을 때 이 차이가 좀 적을 때는요, 그냥 AI는 참고만 하고 저거를 갖다가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0% 이상 차이가 나요. AI가 판독을 하면 암 환자를 더 일찍 찾아서 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어. 제가 암 환자 가족이고 학부모면은 당연히 사람 의사한테 보내지 않죠. 이게 단순하게 해당 직종을 디펜스하기 위한 논리로 쓸 때 하고, 사회 전체의 도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그 두 개의 철학이 사실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약간 좀 정지훈 교수님이 중립적이고 약간 우호적이고 약간 비판적인 느낌이 약간 들어요. 여기 묘한 기류가 좀. 밸런스가 맞아서 좋네요. 예. 인공지능이 소설만 안 썼어도 개인적인 감정을 내보면 그 설득력이 떨어져요. 모두의 일이에요. 뭘 우리 모두 이래요. 인공지능이 예능 진행해봐요. 좀 짚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이 책에서 기술의 발전을 비참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책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립적이어서 그런 흐름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은 이 사람은 하지 않고 있는데, 단지 기술이 발전하면 모두가 행복해진다고, 유토피아가 열린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이 위험하다라는. 그렇죠. 이 책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일 뭐 높게 평가하고 있는 파트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종류에 대해서 제대로 좀 파헤쳐가지고 그 문제점을 이야기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자본주의가 사실은 20세기 초반에 헨리 포드가 주창을 했었던 소비자 중심 자본주의라고 표현하거든요. 소비자 중심 자본주의가 기업이 돈을 잘 벌면 기업의 효율이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효율이 증가하면 생산성도 증가를 하고, 생산성 증가를 하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버니까 노동자들한테 돈을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물건을 더 많이 사고, 이렇게 해서 물건을 더 많이 사면 기업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유토피아 같은 그림을 사실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가 누려온 거죠. 그랬는데 이 효율성의 잣대가 노동은 필요 없이 그냥 알아 성장할 수 있다. 이걸 여기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0대 대기업 같은 경우에 지난 한 뭐 10년, 20년 뭐 이렇게 보면은 거의 한 매출 규모가 3배, 4배 됐거든요. 그런데 고용자 수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뭐 고용 안 시켜도 돈 더 벌 수 있고 생산성 올라가니까 효율 엄청 좋아.
기술 발전이 그래요. 발전시키는 사람, 이거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피해가 와도 자기들은 대기업이고 큰 타격을 입지 않는데 거기에 자기 생계수단을 의존해야 되는 사람들은 잠깐만 휘청여도 그냥 하루하루가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런 기술이 처음 도입이 되면 어디가 타격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책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중산층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중산층이라고 하고 있는 그룹들이 많은 경우에 재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택시 운전을 해서 화물 운송으로 돈을 벌지만 이제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차가 들어와서 또 다른 일자리가 많이 생기겠지만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들은 뭔가 무인 자동차 설계 일자리, 뭐 무인 자동차와 관련된 도로 인프라를 까는 일자리, 굉장히 고급 일자리들이고 여기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거기로 가지 못한다는 안 가죠. 네. 그래서 로봇의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로봇 한 명이 일자리 몇 개를 뺏어가니까 그러면 로봇 하나당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라. 왜냐면 로봇이 뭔가 생산하니까. 실제로 EU에서 네. 그 로봇에 대한 권리를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2017년 2월인가? 로봇 자체를 헌법에다가 뭐 의무와 권리를 지닌 전자인간이라고 전자인간? 네, 그거를 앞으로 그거에 대한 법을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권리를 네. 우리 법책에서 사람은 개인과 법인이 있는데 전자인간이 전인까지 전인. 네, 전자인. 전자인간 337 기억나세요? 아 그거 하는 사람들은 아주 올드 갑자기 왜 세대인데. 그런 게 생각나요? 이제 일렉트로니먼. 개인과 법인 말고 우리 법 체제 속에 전인이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로봇도 이제 법적인 의무와 뭐 그걸 책임과 그리고 들어오면 세금 내야지 걔네. 네. 그래서 이게 노동 계급만 하더라도 전에는 둘도밖에 안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주거나 사용자 고용주거나 아니면은 노동자거나 이렇게 둘로 나눴고, 근데 지금은 어떤 개념이 나오고 있냐 하면은 플랫폼 경제, 플랫폼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우버나 타다나 이런 거 같이 그런 종류의 서비스 생각해 보시면은 플랫폼 기업이 대부분의 부가가치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개미들한테 좀 나눠주는 느낌이죠, 거의. 그렇게 되는 구조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플랫폼 노동자가 돼요. 플랫폼에 기속돼 있는 노동자. 최근에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 계약에 노동 부분에 정의돼 있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은 우버의 그 드라이버가 풀타임 가깝게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 노동법에 해당하는 보호를 내가 전혀 못 받아. 그러니까 나를 노동자로 취급해줘 라고 해서 지금 이 법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우버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무슨 해고를 하거나 채용을 하거나 라기보다 당신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여기 들어와서 일하는 시간 다 결정하고 그런데 그게 왜 우리가 너한테 책임을 져야 되냐. 미국의 모든 그 주 중에 가장 앞서간다는 캘리포니아는 이미 2020년 1월 1일부터 지금 말씀하신 그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자다 네, 이렇게 지금 라고 했죠. 판단을 이미 때렸어요. 네. 그리고 우버가 12월 31일 날 헌법 소원을 냅니다. 그렇죠. 진짜 웃긴다. 야, 뭐 영화 속 얘기 같아요. 지금 하여튼 새로운 이슈가 등장한 거죠. 제가 진짜 궁금한 건 노동자가 소비자잖아요. 근데 노동자 이꼬르 소비자인데 이제 그 노동자가 기계가 되잖아요. 네. 근데 기계는 소비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정작 소비를 해야 될 사람들은 돈이 없이 길거리에 나 앉았어. 좋은 질문인데요. 이 경제 어떻게 돼요? 요새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UBI라고 하는 UBI? Universal Basic Income, 네, 보편적 그렇죠. 기본 소득.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말씀드린 살 사람은 근데 직장이 없으니까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그걸 기본소득으로 충당하자.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그 지금 대선 후보로 미국 대선 후보에 나온 이 이론이 나온 지 되게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됐고 생각하신 분도 되게 많은데, 이제 스위스라든지 핀란드 같은 나라들이 이제 제일 먼저 조금씩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드디어 급기야 뭐 자본주의의
뭐랄까요 극단을 달리는 미국에서 이 주장이 나왔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게 좌파의 퍼퓰리즘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이제.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우파들도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 녹화 한 3, 4일 전에 진보 보수가 만나 기본소득을 논하다. 뭐 이런 뭐 기본소득을 얼마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가 우리 모두에게 30만 원씩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30만 원씩만 전 국민에게 주려고 해도 30만 곱하기 5천만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수를 어디서 갖고 오느냐 해서 첨예한 입장 차이들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는 진보와 보수가 모두 모여서 지금 진지하게 그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고. 지금 당연히 안 될 거라 생각하시잖아요. 30만 곱하기. 네, 그러니까 그 액수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 자체를 하지 않고 안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원 자체 생각 안 했던 거죠. 30만 원은 아마도 지금의 어떤 예산 구조를 조금만 바꿔도 나오는 숫자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생각보다 어려운 숫자가 아닌데 되려 이제 스위스 같은 데는 200만 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스위스는 200만 원. 이번에 앤드류용 같은 게 1000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진지하게 고민해서 뽑아봤더니 이런 게 숫자가 나오더라 이런 거예요. 정부의 비효율적인 그 섹터들이 비용들이 싹 사라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재원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너무 그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니다. 알고 있던 진보, 보수, 뭐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개념이 아예 그냥 통으로 바뀌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데올로기 자체가 완전히 새로 재편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